지금부터는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이 전 대통령 소환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예. 안녕하세요. 예. 자, 지금 뭐 검찰이 물어볼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혐의도 뭐 20여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떤 혐의를 추궁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? 일단 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스와 뇌물 혐의거든요. 그런데 이제 다스와 관련된 혐의 중에서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, 그것도 뇌물과 관련되어 있어요. 그렇죠. 남은 이제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특활비 뇌물, 그다음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 회장을 비롯해서 기업과 정치인으로 받은 뇌물, 이제 전체로 합치면 한 1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죠. 그래서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뇌물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 이것이 사실은 핵심적인 범죄 혐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예,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. 말씀 같은데, 자 이제 검찰은 100억이 넘는다 그러고요.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 논란 공방을 할 걸로?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그 상납 구조 자체를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뇌물죄 전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죠. 그런데 사실 받은 돈 자체가 대선 전과 후로 나눌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돈 자체를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이다.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한 7년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.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정치자금이다. 그렇죠. 반발할 가능성이 큰데 검찰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. 대선 전에 받은 돈이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될 것이 굉장히 명백했기 때문에 이건 사전수뢰죄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자,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특활비 수수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자, 이걸로 뭐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상당히 이렇게 급진전 할 거다 이런 예상이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사가 급진전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?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핵심 인물들의 진술에 의해서 이렇게 진전이 됐다고 볼 수 있죠. 특히 김백준 기획관, 전 기획관 그리고 김희중 전 부속실장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이 됐다고 봐요.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증거가 탄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관련된 이런 범죄 사실을 개인이 단독으로 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본인에게 처벌되는 형량이 굉장히 무겁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결국 가장 핵심적인 측근대 진술이 검찰의 수사를 굉장히 진전시키고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김백준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이 전 대통령 소환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뭐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상당히 뭐 일각에서는 배신이다 그러기도 하고 또 왜 이렇게 등을 돌렸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런 진술들은 뭐 간단하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? 일단 진술 자체가요 상당히 뭐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그 일관성이 있는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뭐 또 객관적인 게 있어야지 또 명백하게 증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아마 김백준이나 김희중을 비롯한 이제 핵심 측근의 어떤 진술 이외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어떤 진술이 있느냐 그리고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검찰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본다면 이 측근들의 진술 자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뭐 영장이 청구되든 아니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. 예,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아무래도 또 부르기는 좀 부담이 되겠죠. 바로 이제 구속영장 치는 건가요? 이렇게 되면? 검찰은 뭐 한 번만 부르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고요. 그리고 이번에 조사하는 걸 보면 사실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구속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.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이제 구속을 해놓고 보면 그 다음에 보강 수사를 하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 수사하는 데 있어서 계속 소환할 수가 있거든요. 핵심 쟁점만 일단 정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시킨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재판 과정에서 또 혐의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? 아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영장이 과연 발부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영장 발부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사안의 중대성, 범죄가 소명되었느냐,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느냐 하는데 도주 증거 인멸 우려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일단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범죄 혐의는 굉장히 크잖아요. 사안이 중대하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과연 범죄를 소명할 정도 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범죄 소명이 됐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또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
김백준 전 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돼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범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예. 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그 공소장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돼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방조범과 심부름한 사람들이 다 구속되어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할 수 있겠느냐, 이제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예,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예.